새벽 5시, 김순애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0평생을 이 시간에 일어나 살아온 몸이 이제는 알람 없이도 저절로 깨어나곤 했죠. 삐걱거리는 관절을 주무르며 일어나 방문을 열자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골 마을의 고요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순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며 밥을 짓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벽에 걸린 액자들로 향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흑백 사진, 돌잔치 때의 아들 현수, 그리고 가장 최근에 찍은 손녀 은지의 대학 입학 사진까지. 그 사진들이 곧 순애의 인생 그 자체였죠. 아침을 먹고 난 뒤 순애는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파도 그녀는 매일같이 이곳에 나와 상추를 뜯고 고추를 따냈어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지만 언젠가 자식들이 올 때 싸줄 수 있도록 정성껏 가꾸는 게 그녀의 낙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 현수였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주말에 미영이랑 내려갈게요. 순애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자식들이 찾아온다니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죠. 그녀는 서둘러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좋아할 만한 반찬거리를 생각하며 장을 보러 나가는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주말이 되었고 은색 세단 한 대가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현수와 며느리 미영이 차에서 내렸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였지만 순애는 그저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미영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어요. 순애는 그런 미묘한 뉘앙스를 눈치채지 못한 채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식탁에는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죠. 어머니, 혼자 이렇게 많이 차리시면 어떡해요? 현수의 말에는 감사보다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걱정이 아니라 부담이었을지도 모르죠. 식사 내내 분위기는 묘하게 어색했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지 않았고 현수와 미영은 자꾸만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던 중 미영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순애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 한편이 불길하게 조여들었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모시고 살면 좋은데 저희도 맞벌이라 솔직히 여건이 안 되고요. 현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요즘 실버타운이 정말 좋아요. 호텔처럼 깨끗하고 또래분들도 많아서 외롭지도 않으시고 병원도 가까워서 건강 관리하기도 좋고요. 미영이 재빨리 거들었어요. 시설도 훌륭하고 프로그램도 많대요. 어머님 같으신 분들은 다들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더라고요. 순애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실버타운. 그 단어가 낯설면서도 어딘가 달콤하게 들렸어요. 편하게 지낸다는 말, 또래 친구들이 많다는 말. 그것들이 그녀의 외로운 마음 한편을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지. 집은 어떡하고.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이 집은 남편과 함께 평생을 일궈 마련한 그녀 인생의 터전이었으니까요. 집은 저희가 정리해 드릴게요. 요즘 시골집도 가격이 괜찮게 나온대요. 그 돈으로 실버타운 입주비 내시고 남은 건 어머니 용돈으로 쓰시면 되죠. 현수의 말은 매끄러웠습니다. 너무 매끄러워서 오히려 준비된 대사처럼 들렸지만 순애는 그것조차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저 자식들이 자신을 걱정해서 이런 제안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이 집을 떠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공간을 옮기는 게 아니라 지난 세월 전부를 놓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순애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이제는 편히 쉴 때가 됐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현수가 다시 내려왔어요.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인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서류가 펼쳐졌고 도장을 찍어야 할 곳마다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요.
어머니. 현수가 가리키는 곳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어 나갔습니다. 마지막 도장을 찍는 순간 그녀는 문득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장은 찍혔고 계약은 성사됐죠. 좋은 선택하셨어요, 어머님. 미영의 밝은 목소리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귀에는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애는 평생 모아온 살림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이불, 그릇, 사진첩들.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지만 대부분은 버려지거나 창고에 쌓일 운명이었습니다. 이사 당일, 순애는 빈집을 돌아봤습니다. 남편과 첫날 밤을 보냈던 방, 아들을 낳고 산후조리를 했던 부엌, 손녀가 뛰어놀던 마루.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순애는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차에 오르며 순애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작은 기도를 올렸죠. 제발 이 선택이 옳은 것이길.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백미러 속으로 순애의 집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시작이 아니라 배신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말이죠. 차는 2시간 넘게 달렸습니다. 순애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어요. 현수는 내비게이션을 보며 운전에 집중했고 미영은 조수석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현수의 목소리에 순애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깨끗한 호텔 같은 건물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낡은 회색 건물 하나가 그녀를 맞이했죠. 여기가 실버타운이니?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해맑은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바래진 채 걸려 있었어요. 요양원. 실버타운이 아니라 요양원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실버타운이랑 요양원이랑 비슷해요. 다 어르신들 모시는 곳이잖아요. 미영의 말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차에서 내렸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 한편에는 휠체어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고 어디선가 노인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죠. 어서 오세요. 김순애 어르신이시죠? 간병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어요. 101 호실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간병사는 순애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순애는 아들을 돌아봤지만 현수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저 짐을 들고 간병사를 따라갈 뿐이었죠. 101 호실 문이 열렸습니다. 좁은 2인실이었어요. 창문은 작았고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안쪽 침대에는 이미 한 어르신이 누워 계셨는데 눈을 감은 채 중얼거리고 계셨죠. 옆에 계신 분은 치매가 좀 있으세요. 그래도 순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식사는 12시, 6시고요. 간식은 3시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간호사실로 오시고요. 간병사는 기계적으로 설명을 늘어놓고는 나가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순애와 아들 부부만 남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일단 여기서 지내보세요. 적응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현수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순애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40년 넘게 키운 자식이었지만 이 순간 그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영은 서둘러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을 옷장에 걸고 세면도구를 화장실에 놓으면서 재빨리 말했죠. 어머님, 저희 오늘 들어가 봐야 해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다음 주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이들은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현수는 순애의 어깨를 어색하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편히 지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시고요. 그렇게 아들 부부는 떠났습니다.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지고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애는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주차장에서 은색 세단이 빠져나가는 게 보였죠.
차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순애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결국 이런 곳에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버타운이라는 말, 편하게 지낸다는 말,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 침대의 어르신은 밤새 중얼거렸어요. 엄마, 엄마. 집에 가고 싶어. 그 목소리가 순애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순애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울음조차 허락되지 않는 이곳에서 그녀는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좀처럼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에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고 간병사들의 걱정 섞인 잔소리도 귓전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돼요. 드셔야죠. 하지만 순애에게는 먹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고 분노가 속을 태웠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는데 이게 대가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일주일째 되던 날,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어머니, 왜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현수의 목소리는 바빴습니다. 배경으로 사무실 소음이 들렸어요. 현수야, 여기가 내가 말한 그런 곳이 아니구나.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다들 처음엔 그래요. 조금만 지내보세요. 일방적인 말이었습니다. 순애가 더 말하려 했지만 현수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순애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나중에. 그 나중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미영의 대답은 더 냉정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사정이 어려워서요. 일단 거기서 지내시면서 적응해보세요. 다들 그렇게 사세요. 다들. 그 말 속에는 순애의 감정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통계의 일부로 흔한 노인네 중 하나로 취급받는 기분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자신의 처지와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에 순애는 고개를 돌렸어요. 손녀 은지가 서 있었습니다. 은지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할머니, 제가 몰랐어요. 부모님이 이런 곳에 모신다는 걸. 은지는 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온기가 전해졌어요. 평생을 자식들에게 바쳤지만 정작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이 어린 손녀뿐이었습니다. 은지야, 괜찮다.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죠. 할머니, 제가 뭐라도 할게요. 제가 모시고 살 수는 없지만.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다. 너한테 짐 지울 수는 없지. 너는 내 인생 살아야지. 그날 은지는 늦게까지 할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산책도 하고 예전 이야기도 나눴어요. 잠시나마 순애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은지가 돌아가고 나서 순애는 손녀가 정리해준 짐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낡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어요. 집에서 챙겨온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이게 여기 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오래된 등기증이 나왔습니다. 순애의 손이 멈췄어요. 이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몰래 사둔 땅의 등기증이었습니다. 오래전 일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건넨 서류였죠. 순애 씨,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시오. 훗날 우리 늙어서 쓰려고 남겨두는 거요. 그 말을 지키느라 순애는 평생 그 땅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존재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죠. 순애는 등기증을 펼쳐봤습니다.
경기도 어느 면 소재지에 있는 땅이었어요. 아마 지금은 잡초만 무성할 텐데 그래도 땅은 땅이었습니다. 그 순간 순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체념으로 가라앉아 있던 눈동자에 희미한 빛이 돌기 시작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 끝나지 않겠다. 순애는 등기증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단단한 결심을 했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버렸다면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말했어요. 순애 씨, 이제 당신 인생을 사시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그 목소리가 순애에게는 어떤 계시처럼 들렸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오랜만에 맑은 정신으로 맞이하는 아침이었죠. 그녀는 서랍에서 등기증을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어느 면. 주소는 분명했지만 정확히 어떤 곳인지 가물가물했어요. 남편과 함께 딱 한 번 가본 기억이 났습니다. 20년 전 일이었죠. 남편이 2억을 들여 산 땅이었는데 당시에는 허허벌판에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지 알 수 없었어요. 순애는 조심스럽게 간호사실로 향했어요. 평소 같으면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목적이 생기니 발걸음에 힘이 실렸죠. 저 외출 신청하려고요.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순애를 쳐다봤습니다. 일주일 넘게 방에서만 나오지 않던 어르신이 갑자기 외출을 한다니 놀랄 만도 했죠. 어디 가시게요? 은행 좀 가보려고요. 간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요. 순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보호자. 자신을 이곳에 버린 아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니 아이러니했어요. 제가 혼자 다닐 수 있어요. 치매도 없고 멀쩡합니다. 그래도 규정이 규정이라서요. 순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할머니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은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순애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은지는 금방 이해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보호자로 사인할게요. 지금 바로 갈게요. 2시간 후 은지가 도착했습니다. 간호사실에서 외출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죠. 할머니, 어디 가시게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맑은 눈동자를 보니 숨길 수가 없었어요. 부동산에 좀 가보려고. 은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할머니를 부축했죠. 택시를 타고 가까운 읍내로 향했습니다. 길거리에는 여러 부동산 중개소가 있었어요. 순애는 가장 큰 간판이 붙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중개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차림새를 보고는 약간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죠. 뭘 도와드릴까요? 순애는 가방에서 등기증을 꺼냈습니다. 이 땅 시세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중개인은 대수롭지 않게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다시 한번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죠. 이거 진짜 등기증 맞으세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개인은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검색 결과를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순애를 쳐다봤습니다. 어르신, 이 땅이 지금 개발 예정 구역이에요.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온대요. 그것도 삼성이랑 LG가 투자하는. 중개인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면적이 1000평이 넘네요. 어르신, 이 땅 언제 사셨어요? 20년쯤 전이었을 거야. 남편이 2억 주고 샀지. 중개인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어르신, 지금 이 땅 시세가 평당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매로 내놓으셔도 평당 500은 받으실 수 있어요. 순애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중개인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1200평이니까. 대략 72억이요. 금매로 하시면 60억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순애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60억. 그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은지도 놀라서 할머니를 붙잡았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애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60억이라고요? 네, 어르신. 2억으로 사신 땅이 20년 만에 20배가 넘게 오른 겁니다. 개발 호재 때문이에요. 중개인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대박이에요. 요즘 이 지역 땅 찾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제가 확실하게 팔아드릴 수 있어요. 순애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60억. 평생 상상도 해본 적 없는 금액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은지가 물을 떠다 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애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어요. 팔겠습니다. 빨리 팔아주세요. 중개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매로 55억에 내놓을까요? 그러면 일주일 안에 계약 들어올 겁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55억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죠. 서류 정리하시면 바로 매물 올릴게요. 법무사 소개해드릴까요? 부탁합니다. 부동산을 나오면서 은지가 할머니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믿기지 않아요. 순애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은지가 재빨리 부축했죠. 할머니, 앉으실래요? 둘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어요. 할머니, 이 땅 아빠도 몰라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 그래서 나도 거의 잊고 있었지. 은지, 내가 짐 정리하다가 찾아준 덕분이야. 은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편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이 사실을 현수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분명 돈을 요구할 것이고 또다시 자신을 이용하려 들 거였습니다. 은지야, 이건 비밀이다. 내 아빠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은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할머니. 약속할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에서 사겠다고 했고 가격은 55억이었어요. 순애는 은지와 함께 다시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법무사도 동석했고 계약서가 준비돼 있었어요. 어르신, 계약금 5억은 오늘 받으시고요. 중도금 15억은 한 달 후, 잔금 35억은 두 달 후 받으시면 됩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선명했지만 동시에 비현실적이었어요.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20년 전 이 땅을 사면서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순애 씨, 이 땅은 우리의 마지막 보험이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사두는 거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시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자신이 먼저 떠나고 순애가 자식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할머니. 은지의 목소리에 순애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도장을 찍었어요.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계약금 5억 원이 순애의 통장으로 입금됐어요.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큰돈 받으시니까 조심하세요. 법무사의 말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동산을 나오며 은지가 물었어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일단 여기서 나가야겠지. 은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그날 밤 순애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5억. 그 숫자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평생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알고 있었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는 것을요. 중요한 건 이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였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자신을 위해 살기로.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어요. 며칠 후 중도금 15억이 입금됐습니다. 순애의 통장 잔액은 20억이 됐어요.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큰 돈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산관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행에서 현수에게 연락이 간 것이었어요. 큰 금액이 입금되면 가족에게 확인하는 게 절차였죠. 그날 저녁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애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수는 계속 전화를 걸었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무슨 일이에요? 순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알게 될 날이 온 것이었어요. 다음 날, 순애는 요양원 원장실을 찾았습니다. 퇴소하겠습니다. 원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 사정이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정산해 주세요. 원장은 계산을 했습니다. 위약금을 포함해서 400만 원이 나왔어요. 순애는 망설임 없이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보호자 동의는요?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순애는 방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가 전부였죠. 그때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무슨 일이에요? 현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현수야, 엄마 여기서 나간다. 뭐라고요? 갑자기 왜요? 순애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살고 싶구나.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은행에서 연락 왔다던데. 내가 알 필요 없다. 내일 10시까지 와서 퇴소 동의서에 사인만 해라. 어머니. 순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현수와 미영이 황급히 요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당황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순애는 이미 짐을 다 챙긴 상태였습니다. 원장실로 가자. 원장실에서 퇴소 동의서가 준비돼 있었어요. 현수는 펜을 들었지만 쉽게 사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실 건데요? 내가 알아서 한다. 은행에서 온 연락은 뭐예요? 15억이 입금됐다던데. 순애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땅을 팔았다. 현수와 미영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땅이요? 무슨 땅이요? 용인에 있던 땅이다. 20년 전에 내 아버지가 2억 주고 산 땅인데 지금 55억에 팔렸다. 뭐 55억?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어머님. 지금 55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금이랑 중도금 받았으니까 20억 정도 있지. 잔금은 다음 달에 받는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미영은 입술을 깨물며 순애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그런 큰 돈이 있었으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순애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내 아버지가 비밀로 하라고 했거든. 그래서 나도 잊고 살았지. 은지가 우연히 등기증을 찾았고 내가 팔기로 결정한 거다.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내가 쓸 거다. 남은 인생 편하게 살 거야. 미영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그 큰 돈 혼자 관리하시면. 순애는 손을 들어 미영의 말을 막았습니다. 너희가 날 요양원에 버렸을 때 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 근데 하늘이 마지막 기회를 준 거야. 이젠 내 인생을 살겠다. 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동의서를 그의 앞으로 밀었어요. 사인해라.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죠. 어머니, 저희는요? 순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너희가 날 가족으로 대했다면 나도 그랬을 거다. 그 말을 남기고 순애는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건물 밖에서는 은지가 차를 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손녀에게 다가가 차에 올랐어요.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현수와 미영이 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차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백미러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애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시작이다. 차는 도시를 향해 달렸고 순애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의 차는 도심을 향해 달렸습니다. 순애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설렸습니다. 할머니, 어디로 가실 거예요? 은지의 질문에 순애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요양원을 벗어나는 것만 생각했지. 그 이유는 막연했죠. 일단 집을 하나 구해야겠구나.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제 학교 근처에 괜찮은 오피스텔 많아요. 아니면 좀 더 좋은 아파트 알아볼까요? 순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작은 원룸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곳에서 살 수 있었어요. 55억이라는 돈이 있었고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 제대로 된 곳으로 보자꾸나. 평생 좁은 데서만 살았으니까. 이왕이면 정말 좋은 데로. 두 사람은 강남 지역의 최고급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중개인은 순애의 차림새를 보고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예산을 듣고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르신,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순애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30억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개인이 자세를 고쳐 앉으며 눈을 반짝였어요. 아, 네. 그 정도 예산이시면 강남 최고급 프리미엄 아파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50평대 이상 원하시는 거죠?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지가 옆에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할머니를 믿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본 곳은 대치동의 유명 아파트였습니다. 50평에 28억이었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주변이 너무 번잡하고 건물도 조금 오래됐습니다. 두 번째로 본 곳은 압구정동의 초고급 타워 아파트였습니다. 55평에 32억이었어요. 로비부터 대리석과 금박으로 장식된 천장, 샹들리에가 인상적이었죠. 24시간 컨시어지 서비스, 실내 골프장, 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 센터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현관과 웅장한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전면 통유리 창으로 한강이 시원하게 보였죠. 하지만 순애는 뭔가 마음에 걸렸어요. 너무 크고 화려해서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어떠세요? 은지가 물었지만 순애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좀 너무 큰 것 같구나. 중개인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럼 좀 더 아담한 곳을 보여드릴게요. 사실 요즘 트렌드는 넓은 평수보다 작아도 프리미엄한 곳이거든요. 세 번째로 본 곳에서 순애의 발걸음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청담동의 최신 프리미엄 아파트였어요. 30평대였는데 입구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 아파트는 작년에 완공된 최신 단지입니다. 평수는 작지만 강남에서도 가장 고급스러운 곳으로 유명해요.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하고요. 로비는 모던하면서도 세련됐습니다. 블랙 대리석과 우드 패널이 조화를 이루고 간접 조명이 은은하게 빛났어요. 컨시어지 데스크에는 양복을 입은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고층이지만 최고층은 아니었죠. 문이 열리자 순애는 첫눈에 마음에 들었어요. 현관은 아담하지만 고급스러웠습니다. 이태리산 대리석 바닥, 간접 조명, 그리고 복도 너머로 보이는 거실. 거실로 들어서자 탄성이 나왔습니다. 33평이지만 구조가 워낙 효율적이라 넓어 보였어요. 천장 높이가 3m는 되었고 전면 통유리 창으로 한강과 남산타워가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은지가 감탄했어요. 순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압구정 아파트보다 평수는 작았지만 훨씬 더 세련되고 아늑했어요.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실은 아담했지만 충분히 넓었어요.
드레스룸과 욕실이 연결돼 있었는데 욕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통유리로 된 샤워 부스, 고급 대리석 욕조, 그리고 이중 세면대까지. 마치 호텔 스위트룸 같았죠. 작은 방 하나와 서재가 더 있었습니다. 각 공간이 작지만 완벽하게 활용돼 있었어요. 주방은 최신 독일 브랜드였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와인 냉장고, 식기세척기, 대형 냉장고까지 모두 빌트인으로 설치돼 있었죠. 좁지 않으면서도 동선이 완벽했습니다. 발코니로 나가자 한강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압구정 아파트만큼 높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강이 더 가까이 느껴졌어요. 남산타워도 보였고 석양이 질 때는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이 됐습니다. 이 집 가격이 얼마죠? 중개인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31억입니다. 협상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 평수, 2층, 이 뷰는 나오자마자 계약되는 물건이에요. 평수는 작아도 위치와 마감재, 그리고 단지 자체의 프리미엄 때문에 가격이 높습니다. 순애는 다시 한번 거실로 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압구정 아파트처럼 위압적이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고급스러웠습니다. 혼자 살기에 딱 맞는 크기였죠. 할머니, 어떠세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애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1억.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55억 중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은 자신에게 딱 맞았습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았어요. 평생 흙바닥에서 살았어. 남은 인생은 하늘을 보며 살고 싶구나. 순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여기로 하겠습니다. 중개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훌륭한 선택하셨습니다. 이 아파트는 청담동에서도 최상위 프리미엄 단지입니다. 관리도 최고 수준이고 보안도 완벽합니다. 어르신께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순애는 계약금 3억을 당일에 입금했고 일주일 후 중도금 7억 한 달 후 잔금 21억을 치르기로 했어요. 부동산을 나오며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순애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은지야, 할머니가 평생 얼마나 아껴 살았는지 아니?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을 정도로 피곤한 날도 밭에 나갔고 겨울에 동상 걸린 손으로 빨래를 했어. 남은 인생만큼은 편하게 살고 싶구나. 이게 잘못된 거니? 은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자격이 있으세요. 누구보다도요. 일주일 후 중도금을, 한 달 후 잔금을 치렀습니다. 땅 매매 잔금 40억이 들어온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됐죠. 순애의 통장에는 약 22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날, 순애는 새 집 앞에 섰습니다. 은지가 최고급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가구와 가전을 모두 새로 샀어요. 이태리산 가죽 소파, 독일제 최고급 침대, 북유럽 디자이너 식탁, 최신 대형 TV, 프리미엄 냉장고. 가구비만 1억 5천이 들어갔지만 순애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여왕님이세요. 은지의 말에 순애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70평생 처음 느끼는 호강이었습니다. 집들이 날 은지가 비싼 케이크와 난 화분을 들고 왔어요. 할머니, 축하해요. 새 출발이에요. 순애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은지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다. 내 덕분에 용기를 냈어.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강하셨던 거예요. 그날 밤 순애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담하지만 완벽한 거실, 편안한 소파, 대형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과 도심 야경.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건물 불빛들이 반짝이고 한강 위로 유람선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옆에 있었다면, 아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대했다면 함께 나눌 수 있었을 텐데요. 그날 이후 며칠간 평화로웠습니다. 순애는 새 집에 적응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마다 한강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아파트 내 피트니스 센터에서 가벼운 운동도 하고 수영장에서 수영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컨시어지가 친절하게 뭐든 도와줬고 같은 층에 사는 다른 어르신들도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애는 받지 않았지만 현수는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 왔죠. 어머니, 어디 계세요? 연락 좀 주세요. 어머니, 걱정돼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통화합시다. 순애는 문자를 읽고 지웠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지에게 연락해서 할머니 주소를 캐물었죠. 은지는 처음엔 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아파트 이름만 알려주고 말았어요. 열흘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아파트 로비에서 컨시어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모님, 로비의 아드님이라는 분이 방문하셨는데요. 순애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마주쳐야 할 일이었죠. 올려보내주세요.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애는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현수와 미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명품 옷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만나러 온다고 특별히 신경 쓴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현수가 들어서는 순간 그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고급 아파트 현관을 둘러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죠.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신발장, 그리고 복도 너머로 보이는 거실의 세련된 분위기. 컨시어지가 프리미엄 단지라고 한 말이 실감났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애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산 집이다. 산 집이요? 현수가 황급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담하지만 완벽하게 세련된 거실, 높은 천장, 전면 통유리로 보이는 한강뷰, 고급 가구들. 모든 것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미영은 입을 벌린 채 주방을 보고 방들을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죠. 어머니, 이 집이 얼마짜리예요? 순애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31억이다. 31억. 현수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돈이 그렇게 많으세요? 순애는 물을 따라 두 사람 앞에 놓았습니다. 땅값 잔금까지 다 받았거든. 55억 받았으니 이 집 사고 가구 드리고 나니 20억 좀 남았지. 20억. 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복잡하게 흔들렸어요. 30억짜리 집을 사고도 20억이 남다니.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큰 돈을 혼자 관리하시면 너무 위험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재테크도 해드리고 안전하게 자산관리 해드릴 수 있어요. 순애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필요 없다. 어머니. 현수가 다급하게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요양원에 모신 것도 실버타운이라고 속인 것도 다 저희 잘못이에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정말 죄송합니다. 순애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현수의 눈에는 후회가 어려 있었지만 동시에 탐욕도 함께 있었어요. 그 눈빛을 순애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받겠다. 하지만 내 돈은 내가 쓸 거다. 미영이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이렇게 선을 그으면 안 되죠. 저희도 경제적으로 힘든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순애는 미영을 쳐다봤어요. 가족이라고 했지. 그럼 날 요양원에 버렸을 때는 가족이 아니었니? 미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희도 대출에 허덕이고 아이 학원비에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순애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 집 팔아서 1억 5천 넘게 챙기고도 힘들었다고. 그 돈 어디 갔니? 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어머니 요양비로 쓰려고 한 거였어요.
정말이에요. 거짓말. 순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요양원비는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됐어. 1억 5천이면 150달, 12년도 넘게 쓸 수 있는 돈이야. 너희는 처음부터 내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지. 차 바꾸고 빚 갚고 그렇게 쓴 거잖니. 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 돈으로 차를 바꿨고 카드 빚을 갚았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이 마지막 시도를 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저희는 가족이에요. 은지 학비라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저희 집 대출금이라도. 순애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라. 할 말은 다 했다. 어머니, 제발. 현수가 애원했지만 순애는 단호했어요. 나가라. 안 나가면 컨시어지를 부르겠다. 결국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며 현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저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아들인 저한테도요? 순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내가 죽으면 남는 게 있을 거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을 남기고 순애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남겨진 현수 부부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문을 닫고 나서 순애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과 이렇게 갈라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현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돈만 바라볼 뿐 어머니의 마음은 보지 않았죠. 그날 밤 순애는 한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1억짜리 집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쓰라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고. 더 이상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말이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강 위로 다리의 조명이 아름답게 빛났어요. 순애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청담동 아파트에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매일 아침 한강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오후에는 아파트 피트니스 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70평생 농사일만 하던 몸으로 요가 매트 위에 앉는다는 게 낯설었죠. 하지만 강사는 친절했고 같은 반 수강생들도 순애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자세 정말 좋아지셨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말을 걸어왔어요. 이름은 박정희였는데 남편이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어색한데요. 아니에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치고는 정말 잘하세요. 우리 나이에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요가 수업이 끝나면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아파트 라운지에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정희에게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 몇 명 더 있었는데 모두 순애를 반갑게 맞아줬죠. 순애 씨,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는데 함께 가실래요? 어느 날 정희가 제안했습니다. 순애는 잠시 망설였어요. 평생 여행이라는 걸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주도요? 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더 가셔야죠. 우리 넷이서 4박 5일로 느긋하게 다녀올 거예요. 좋은 호텔에 묵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순애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함께 가겠습니다. 일주일 후 순애는 생애 첫 비행기를 탔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과 바다가 신기했습니다. 제주도는 아름다웠어요. 푸른 바다, 맑은 하늘, 그리고 따뜻한 햇살. 4명의 여성들은 렌터카를 빌려 섬을 돌아다녔습니다. 성산 일출봉에 올라가고 섭지코지를 걸었고 해녀가 잡은 해산물로 만든 음식을 먹었어요. 저녁에는 오션뷰가 있는 고급 리조트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애 씨, 언제부터 청담동에 사셨어요? 정희가 물었어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시골에서 살았죠. 여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골에서요? 그럼 어떡해? 순애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을 키운 이야기, 요양원에 버려진 이야기, 그리고 남편이 남긴 땅 덕분에 새 삶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말이죠. 여자들은 조용히 순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분노했어요. 어머, 그 아들은 정말 못됐네요. 어떻게 어머니를. 하지만 순애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오히려 덕분에 제 인생을 찾았으니까요. 정희가 순애의 손을 잡았어요. 순애 씨, 정말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순애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정희와 친구들은 순애를 여러 모임에 초대했어요. 독서 모임, 와인 클래스, 미술관 투어. 순애는 평생 접해보지 못한 문화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아파트를 찾아왔어요. 손녀는 할머니의 환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할머니, 완전 달라지셨어요. 피부도 좋아지시고 표정도 밝아지셨어요. 그래. 요즘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생겨서 재미있게 지내고 있단다. 은지는 할머니가 행복해 보여서 기뻤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할머니, 아빠한테서 연락 없으세요? 순애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가끔 문자가 와. 근데 답은 안 해. 아빠가 많이 후회하시는 것 같던데요.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후회한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내 마음을 추스를 시간 말이야.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근데 제 학비 걱정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어요. 순애는 손녀를 바라봤어요. 은지야, 할머니가 도와주고 싶어. 내가 공부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어. 할머니, 다음 주에 은행 가서 내 이름으로 통장 하나 만들자. 학비랑 생활비는 할머니가 대줄게. 그리고 졸업하면 유학 가고 싶으면 그것도 보내줄게.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너무 감사해요. 제가 꼭 성공해서 할머니 은혜 갚을게요. 은혜고 뭐고 없다. 넌 할머니한테 진심이었잖니. 그게 고마운 거야. 며칠 후 순애는 은지와 함께 은행을 찾았습니다. 은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2억을 입금했어요. 은행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순애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학비, 생활비, 그리고 나중에 유학 갈 돈까지 여유 있게 써라. 부족하면 언제든 말하고. 할머니. 은지는 울먹이며 할머니를 안았어요. 순애도 손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주고 싶었어요. 그날 밤 순애는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구입에 31억, 가구와 인테리어에 2억, 은지에게 2억을 주고 나니 약 19억이 남았어요. 여행과 문화생활로 매달 100만 원 정도 쓰고 있었지만 여전히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순애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 돈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요. 자신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들을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음 날 순애는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정희 씨, 혹시 자선단체 같은 거 아는 데 있어요? 기부를 좀 하고 싶은데. 정희는 반가워하며 대답했어요. 아, 제가 후원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독거노인 돕는 단체도 있고 소년 소녀가장 지원하는 곳도 있고요. 그쪽으로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며칠 후 순애는 독거노인 지원단체를 방문했습니다. 단체 대표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순애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어요. 김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한데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니. 저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그래서 더 도와드리고 싶어요. 순애는 1억을 기부했습니다. 단체 대표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이 돈으로 100분 넘는 어르신들께 식사와 생필품을 지원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의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돈을 쓰는데도 방법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신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는 데 쓴다면
그 돈은 진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평생 글을 쓸 일이 없었는데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기부를 했다. 1억이라는 큰 돈이지만 마음은 가볍다. 이 돈으로 누군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평생 받기만 했던 내가 이제는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신기하다. 창밖으로 한강이 반짝였습니다. 순애는 펜을 놓고 미소를 지었어요.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알지 못했어요. 이 평화로운 시간이 곧 흔들릴 거라는 것을요. 현수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순애는 청담동 아파트에서의 삶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한강변을 따라 산책하고 친구들과 함께 전시회를 다니고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애가 수영장에서 수영을 마치고 나오는데 컨시어지가 다가왔어요. 사모님, 로비에 손님이 오셨는데요. 아드님과 며느님이십니다. 순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2달 만에 다시 나타난 것이었죠. 올려보내지 마세요.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순애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로비로 내려갔어요. 현수와 미영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 사람은 지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현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자. 집엔 안 올라간다. 순애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이 2달 동안 매일 후회했습니다. 미영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순애는 2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반성했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너희가 날 어떻게 했는지 아니? 알아요, 어머니.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진짜 효도하고 싶어요. 순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원하는 건 돈도 아니고 효도도 아니야. 그냥 진심이었으면 좋겠어.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오는 거면 좋겠어. 현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솔직히 처음엔 돈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2달 동안 어머니 없으니까 정말 허전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깨달았어요. 순애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현수의 눈에 진심이 어려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당장 용서하긴 힘들어. 알아요, 어머니. 그래서 천천히 하려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뵐게요. 부담 안 드리게요. 미영도 거들었어요. 어머님, 밥이라도 같이 드시죠. 저희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밥은 먹자. 3 사람은 근처 한정식집으로 갔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그래도 대화가 오갔어요. 은지 이야기, 날씨 이야기, 사소한 일상 이야기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현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현수와 미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제철 과일이에요. 드세요. 고맙다. 이번에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지난번보다는 분위기가 나아졌어요. 현수는 회사 이야기를 했고 미영은 은지 근황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현수 부부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순애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상황이 달라졌어요. 현수 부부가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순애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순애는 차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현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이 됐어요. 순애의 손이 멈췄습니다. 명예퇴직? 네. 구조조정 때문에.
사실 2달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정말 막막해요. 퇴직금 받으면 당분간 버틸 수 있는데 그것도 빚 갚으면 얼마 안 남고. 순애는 2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거구나.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싸늘해졌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돈 달라고 현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어머니 도움 없이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순애는 알고 있었습니다. 2사람의 눈빛에서 기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솔직하게 말해봐. 얼마가 필요하니? 현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2억 정도면 빚 갚고 당분간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부담 갖지 마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순애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마음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돕고 싶은 마음과 또다시 이용당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동시에 들었죠. 생각해 볼게. 정말요, 어머니? 현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하지만 순애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생각해 본다는 거지, 준다는 게 아니야. 그리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앞으로 1년 동안 매주 한 번씩 찾아와라. 돈 이야기는 일절하지 말고 그냥 엄마 얼굴 보러 오는 거야. 1년 후에 내가 판단할게. 너희가 진심인지 아닌지를. 현수와 미영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또다시 배신당할까봐 두려웠어요. 다음 날 순애는 정희를 만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정희 씨,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순애 씨. 오히려 현명하신 거예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아들이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면 그 사람은 배우지 못해요.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의 말이 맞았어요. 그 후로 현수 부부는 정말 매주 찾아왔습니다. 돈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고 그냥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현수는 실제로 명예퇴직을 했고 새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미영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현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작은 회사지만 취직했어요. 연봉은 전보다 적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순애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더 단단해 보였어요. 잘했다, 현수야.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바로 도와주셨다면 저 아마 노력 안 했을 거예요.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애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채워야 진심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겨울이 왔습니다. 한강에 첫눈이 내렸어요. 순애는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자신의 삶도.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진짜 시험은 앞으로 남은 6개월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순애는 청담동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어요. 창밖으로 한강에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지였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은지야, 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네,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걱정 없이 공부하고 있어요. 이번 학기 성적도 잘 나왔어요. 잘했다.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할머니, 근데 아빠가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진짜 반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할머니도 조금씩 느끼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순애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현수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찾아왔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프거나 바쁘거나 상관없이 매주 일요일마다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편안해졌고 더 솔직해졌어요. 어느 일요일 현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미영은 감기에 걸려 집에서 쉬고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요리 좀 배웠어요. 오늘 제가 직접 해드릴게요. 순애는 놀랐습니다. 현수가 요리를 한다니. 평생 부엌에 들어가 본 적 없는 아들이었는데요. 내가 요리를... 네. 유튜브 보고 연습했어요. 김치찌개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현수는 주방으로 들어가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순애는 거실에 앉아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작은 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대견했습니다. 어머니, 다 됐어요. 맛은 보장 못해요. 식탁에 오른 김치찌개는 모양새가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순애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어때요, 어머니? 맛있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근데 왜 우세요? 그냥. 내가 고맙구나. 현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못된 자식이었어요. 순애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근데 넌 변하고 있어. 엄마가 느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순애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제의가 들어왔어요. 지방으로 발령 나가야 하는데 연봉은 전보다 더 올라가요. 그래. 잘 됐구나. 근데 어머니, 지방 가면 자주 못 뵐 것 같아요. 그게 걱정돼요. 순애는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내일이 더 중요하지.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돼. 정말요? 어머니가 섭섭하실 것 같은데. 아니야.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아. 친구들도 있고 할 일도 많거든. 현수는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이 얘기하려고 오늘 혼자 온 거예요. 뭔데?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안하신 1년이 다음 달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어머니, 전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어요. 순애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니? 처음엔 솔직히 돈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6개월 동안 어머니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어머니였다는 걸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없이 살아보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집에 가면 텅 빈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계시던 자리가 너무 컸어요. 순애는 눈물을 참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이제 어머니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제 어머니로 돌아와 주세요. 다시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현수는 소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순애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70평생 참고 살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현수야, 어머니 사랑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들이 되고 싶어요. 순애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현수도 어머니를 안으며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하얗게 쌓여가고 있었어요. 새하얀 눈처럼 두 사람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순애가 말했어요. 현수야, 엄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전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엄마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순애는 서재로 가서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과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야. 5억 들어있어. 뭐, 5억이요? 현수가 놀라 벌떡 일어섰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전 받을 수 없어요. 받아라. 이건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야.
엄마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너도 이제 50이다 됐어. 노후 준비 좀 해라. 어머니. 그리고 이건 은지 이름으로 만든 거야. 순애는 또 다른 통장을 꺼냈어요. 은지 거엔 3억 들어있어. 이미 2억은 줬으니까 합쳐서 5억이지. 결혼할 때 쓰라고 해라.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이야 현수야. 네 어머니. 엄마 장례비로 1억 정도 남겨둘 거야. 나머지 10억 정도는 전부 기부할 생각이야.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세요 어머니.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너 반대 안 하니? 어머니, 그 돈은 어머니 거예요. 어머니가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전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순애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고맙다 현수야. 엄마를 이해해줘서. 그날 저녁 미영도 함께 와서 셋이 저녁을 먹었어요. 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고 순애는 며느리도 용서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욕심이 많았어요.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새로 시작하자. 며칠 후 순애는 약속대로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단체에 5억, 소년소녀가장 지원단체에 3억, 장애인 복지관에 2억을 기부했어요. 뉴스에서 순애의 기부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70대 할머니의 10억 원 기부라는 제목이었어요.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지만 순애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하지만 아파트 사람들은 순애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존경의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가 말했어요. 순애 씨, 정말 대단하세요. 그 큰 돈을 기부하다니.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쓰고 남는 돈이었어요.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기부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순애 씨는 정말 훌륭하세요. 봄이 왔습니다. 한강변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순애는 정희와 친구들과 함께 여의도 벚꽃 축제에 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순애는 문득 생각했어요. 1년 전 이맘때 자신은 요양원 좁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유로웠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과도 화해했습니다. 현수는 약속대로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요. 어느 날 은지가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손녀는 환한 얼굴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저 해외 교환학생 선발됐어요. 1년 동안 프랑스에 다녀올 수 있어요. 정말 잘됐다, 은지야.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순애는 손녀를 안아줬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래.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할머니, 근데 1년 동안 못 뵐 텐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내 인생이 더 중요하지. 실컷 보고 배우고 와라. 은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제가 꼭 성공해서 할머니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넌 이미 할머니 자랑이야. 여름이 왔습니다. 순애는 친구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했어요. 파리, 로마, 런던.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었습니다. 여행 전날 현수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 너도 건강 챙기고. 어머니, 이거 갖고 가세요. 현수는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최신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제가 세팅 다 해놨어요. 길 잃어버리지 않게 지도 앱도 깔아놨고 사진도 많이 찍으세요. 영상통화로 자주 연락드릴게요. 고맙다 현수야. 어머니, 정말 행복하게 다녀오세요. 어머니 인생이에요. 순애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진짜 아들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유럽 여행은 꿈 같았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콜로세움을 구경하고 런던 거리를 걸었어요. 70평생 처음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현수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아들은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2주간의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순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더 당당해지고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현수가 공항까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좋았어. 정말 좋았어. 다행이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행복해요. 차 안에서 현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상을 받았어요. 올해의 우수 사원이래요. 정말 잘했다, 현수야.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기회를 주셨잖아요. 스스로 해결하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순애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럽다. 저야말로요, 어머니. 어머니가 제 자랑이에요. 그날 밤 순애는 일기를 썼습니다. 1년 반 전, 나는 요양원에 버려진 늙은 여자였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 희망도 없었다. 하지만 하늘은 나에게 기회를 줬다. 남편이 남긴 땅 덕분에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제 나는 청담동 아파트에서 산다. 좋은 친구들이 있고 아들과도 화해했다. 손녀는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있다. 내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평생 받기만 했던 내가 이제는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 70평생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다. 순애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반짝이고 도시의 불빛이 빛났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후회 없이 살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순애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어요. 72살이 된 순애는 여전히 건강했고 활기찼습니다. 어느 날 순애는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어요. 의사가 결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건강하세요. 72세 치고는 놀라울 정도예요. 운동도 하고 잘 먹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건강해지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는 의사의 말을 곱씹었어요. 마음이 편안하다. 정말 그랬습니다. 2년 동안 순애는 단 한 번도 불안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아파트에 도착하니 컨시어지가 전했습니다. 사모님, 아드님께서 오늘 저녁에 오신다고 연락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수와 미영, 그리고 오랜만에 은지도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 은지가 달려와 순애를 안았어요. 1년간의 프랑스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손녀는 한층 성숙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저녁 준비해 왔어요. 현수가 음식 가방을 들고 왔어요. 가족들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은지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 프랑스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요. 갑자기 무슨 소리니? 거기서 만난 교수님한테 할머니 이야기를 했거든요. 70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다고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용기라고요. 현수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래요. 전 어머니한테 많이 배웠어요.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건지요. 미영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님을 진짜 귀한 분인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순애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진심이었어요. 너희들도 다 잘하고 있어. 엄마가 자랑스럽다. 식사를 마친 후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뭔데?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어요. 순애가 놀라 아들을 쳐다봤어요. 우리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 하나 장만했어요. 어머니 모시려고요. 물론 어머니가 원하시면 지금처럼 따로 사셔도 되는데 저희는 어머니랑 가까이 살고 싶어요. 순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산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현수야, 고맙다. 근데 엄마는 여기가 좋아. 내 친구들도 있고 내 생활이 있거든. 현수는 조금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가 자주 올게요. 그래, 그게 좋겠다. 하지만 어머니, 만약 나중에 혼자 생활하시기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순애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 가족들이 돌아간 후 순애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이 함께 살자고 한 것.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지금의 삶이 좋았어요. 자유로웠고 독립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됐고 눈치 볼 필요도 없었죠. 며칠 후 순애는 정희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작은 파티를 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6명의 여성들이 모였어요. 모두 60대에서 70대였고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정희가 말했어요. 순애 씨, 우리 내년에 세계 일주 어때요? 세계 일주요? 네. 석 달 정도 여유 있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나이에 언제 또 해보겠어요? 다른 친구들도 찬성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가고 싶어요. 순애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같이 가요. 이왕 사는 거 실컷 보고 경험하고 살아야죠. 여자들은 잔을 부딪히며 웃었어요.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친구들이 돌아간 후 순애는 발코니로 나갔어요. 한강이 고요하게 흐르고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이 남긴 땅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2년 전 이맘때 순애는 요양원 좁은 방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인생이 끝났다고 여겼죠. 하지만 하늘은 그녀를 버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그 땅이 순애에게 새로운 기회를 줬습니다. 55억. 그 돈으로 순애는 삶을 바꿨어요. 청담동 아파트를 샀고 친구들을 사귀었고 세상을 여행했습니다. 아들에게 용서를 베풀었고 손녀의 미래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애가 자신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던 그녀가 드디어 김순애라는 한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나 한강변을 산책했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산책로에서 한 젊은 여성을 만났어요. 유모차를 밀고 있었는데 힘들어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순애가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잠깐 쉬었다 가세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성이 말했어요. 사실, 요즘 좀 힘들어요. 육아도 힘들고 시어머니도 모셔야 하고. 순애는 여성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줬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나눠줬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자기 자신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걸요. 여성은 순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해요.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고맙습니다. 큰 힘이 됐어요. 헤어지면서 순애는 생각했어요. 자신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저녁 순애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TV를 봤어요. 뉴스에서 독거노인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문득 생각했어요. 자신도 돕고 싶다고요. 돈만 기부하는 게 아니라 직접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순애는 자원봉사센터를 찾았어요. 독거노인 방문 봉사를 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요? 네. 제가 나이는 많지만 건강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순애는 일주일에 2번씩 독거노인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청소를 해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사다 줬습니다. 어느 날 80대 할머니를 방문했어요.
좁은 반지하 방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김순애라고 해요. 앞으로 자주 뵐 거예요. 할머니는 순애를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당신도 나이 많아 보이는데 왜 이런 일을 해요?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도움받았으니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죠.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오랜만에 사람 냄새를 맡았어요. 순애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순애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았고 여행과 문화생활로 삶을 즐겼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어요. 어느 겨울날 눈이 내렸습니다. 순애는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현수였습니다. 어머니, 크리스마스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 갈게. 어머니 사랑해요.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도 사랑한다, 현수야. 전화를 끊고 나서 순애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하얗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2년 반 전 순애는 요양원 창문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했었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앞으로 남은 건 죽음뿐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순애의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기대감이 넘쳤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였어요. 순애는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일기장이 놓여 있었어요. 순애는 펜을 들고 새로운 페이지를 폈습니다. 오늘로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2년 반이 됐다. 2년 반 전 나는 요양원에 버려진 늙은 여자였다. 자식에게 배신당했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했다. 죽고 싶었다. 하지만 남편이 남긴 땅은 내게 새로운 기회를 줬다. 55억이라는 돈을 받았고 그 돈으로 나는 인생을 바꿨다. 청담동 아파트를 샀다. 평생 꿈도 꾸지 못한 31억짜리 집.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진짜 내 집 같다. 친구들을 사귀었다. 정희, 미숙, 영자, 혜원. 모두 나와 비슷한 나이지만 각자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성들이다. 그들과 함께 요가를 하고 여행을 다니고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세상을 여행했다. 제주도, 유럽, 그리고 내년에는 세계 일주를 계획하고 있다. 72년 동안 시골 마을을 벗어나 본 적 없던 내가 이제는 세계를 누빈다. 아들과 화해했다. 현수는 변했다. 진심으로 변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이제는 믿는다. 그는 진짜 내 아들로 돌아왔다. 손녀 은지를 도왔다. 5억을 줬지만 아깝지 않다. 은지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 10억을 기부했다. 돈은 쓰는 곳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는 데 쓴다면 그 돈은 살아있는 것이다.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일주일에 2번 독거노인들을 방문한다. 청소를 해주고 말벗이 되어준다. 그들의 눈에서 나는 과거의 나를 본다. 그래서 더 열심히 돕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찾았다는 것이다. 평생 나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어머니였다. 김순애라는 사람은 없었다. 그저 역할만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김순애다. 72살의 여성. 청담동에 사는 독립적인 여성. 친구들이 있고 취미가 있고 꿈이 있는 여성. 평생 자식들만을 위해 살았지만 마지막만큼은 내 인생을 살겠다. 노후는 누구의 것이 아닌 내 것임을 이제야 알았다. 아직 할 일이 많다. 가보고 싶은 곳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다. 72살.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끝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에게는 시작이다. 진짜 내 인생의 시작.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후회 없이 살 것이다. 마지막은 내 것이다. 순애는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일어나 코트를 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눈길을 걷고 한강을 바라보고 이 순간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과 함께 눈송이들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순애는 눈을 감고 그 감촉을 느꼈어요. 차갑지만 부드러웠습니다. 눈을 뜨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강을 향해서요.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산책로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연인들, 가족들, 혼자 걷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애도 그 중 하나였어요. 김순애, 72살. 자신의 인생을 사는 여성. 한강변에 서서 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은 유유히 흘렀어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이겠죠.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것. 중요한 건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였습니다. 순애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섰어요. 돌아보니 정이었습니다. 순애 씨, 여기 계셨네요. 방금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요. 산책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저도 같이 걸어도 될까요? 그럼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정희가 입을 열었어요. 순애 씨, 행복해 보여요.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해요. 정말로요. 부럽네요. 전 아직도 가끔 지난 일들이 후회돼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순애 씨 보면서 많이 배워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더라고요.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눈은 멈추지 않고 내렸고 세상은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갔어요. 한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강을 바라봤어요. 순애 씨, 내년 세계 일주 정말 가는 거죠? 물론이죠. 벌써 기대돼요. 우리 나이에 세계 일주라니 생각만 해도 설레요. 순애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나이라서 더 가야죠. 언제 또 가보겠어요? 맞아요. 실컷 보고 실컷 즐기고 살아야죠.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어요.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한강 위로 석양이 비쳤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순애는 그 풍경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 순간, 이 감정, 이 모든 것을요. 72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야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된 것인지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었다. 다만 자신을 잊고 살았던 것이 문제였다. 이제는 안다.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노후는 짐이 아니다. 선물이다.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그 기회를 순애는 놓치지 않았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뜻한 공기가 맞이했습니다. 코트를 벗고 거실로 갔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소파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웠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현수였어요. 어머니, 크리스마스 저녁 메뉴 어떤 게 좋으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준비하고 싶어요.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내가 만들어주는 거면 다 좋아. 사랑한다, 아들아. 문자를 보내고 나서 순애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은 내 것이다. 그 생각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72년을 살았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여 마시며 내일 할 일들을 생각했어요. 친구들과의 약속, 봉사활동, 서예 수업. 할 일이 많았습니다. 가고 싶은 곳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멈추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고요했고 순애의 마음도 고요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만을 위해 살았지만 마지막만큼은 내 인생을 살겠다. 노후는 누구의 것이 아닌 내 것임을 이제야 알았다. 그리고 김순애는 그 마지막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라면 편하게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용기가 될 수 있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아요.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선택도 꼭 필요해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오늘 더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